통일교와 서희건설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선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건희 씨. 구치소로부터 특검의 소환에 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식사도 요즘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예측이 있었는데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 워낙 중형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수사를 거부하는 게 하나의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예. 반면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뭐 병보석이라든지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나와서 의미 있는 진술을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오늘도 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사실상 뭐 지금 명품과 보석류를 갖다가 뇌물로 줬다는 간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간증.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먹힐 분위기도 아니고 예. 차라리 진술 거부권을 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렇고 특검의 소환에도 임하게 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특검의 조사에서는 나름 소명도 많이 해서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른 판단을 왜 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배경을 제가 김대현 평론가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오늘 보니까 진술거부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했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재소환한다고 하는데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심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에 그 기로에 좀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대로 계속 버틸 것인가 법률적인 어떤 수세적 방어를 하면서 나갈 것인가 만약에 그걸 선택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할 일은 아마 그 지금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진들을 다 교체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본인의 입맛에 맞거나 혹은 보다 더 법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한번 교체해서 그렇게 나갈 건데 지금 그 선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로에 서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니면 나라도 살아보자 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예. 만약에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존처럼 석방돼 있는 상태에서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을 주도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가져갈 수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정 정도 이번 사건에 대한 방어, 법률적인 어떤 대응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지금 불가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둘 다 구속돼 있고 예. 그러면 남편과 소통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소통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아예 좀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 그리고 최소한의 징역을 본인은 살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란죄가 적용이 되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이 뭐 사형 혹은 무기징역 이외의 선택지가 없는데 그렇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수사진에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의 죄를 남편인 윤 전 대통령에게 미뤄서 본인이 살 수 있는 징역살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타협 지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중대한 심경적 기로에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 김건희 씨가 특검의 수사에 의외로 적극적인 협조를 선택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김건희 씨는 사실은 개인 사업을 했고 그 사업체가 사람들을 네트워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체였습니다.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게 어떤 이 미술품을 기획을 하지만 그 미술품 기획을 하려면 베이스가 되는 여러 가지 자본과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걸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 만약에 입장을 변화한다, 나라도 살겠다라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거고 그 수사진들과의 인간적 사교적 교류를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특검에 나와서 버텼지만 예. 다음번 특검 수사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변신을 할 수도 있다. 그 변신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방식의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서 계산을 해보게 될 테고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특검에 협조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해 주셨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지금 변호인이 구속까지 왔기 때문에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 입장에서도 좀 곤란한 게 서희건설의 이분관 회장이라고 하죠. 거기서 자수서가 나왔는데 뭐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귀걸이 거기에다가 다양한 목걸이 나토 3종 세트까지 줬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진술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방어가 조금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크게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명태균 관련돼서 아니면 건진 관련돼서 이제 공천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영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이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을 얘기하니까 증거인멸에 확실한 증거가 된다. 또 한 가지 특검에서는 사실은 일정 정도 토끼몰이식 수사를 한 겁니다. 기존의 사건들은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걸로 설사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게 그래봤자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 아니겠느냐. 기존의 사람들 다 그렇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명태균이나 건진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상당 부분이 있고 본인이 또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했고 명품의 고가에 치장을 하고 주얼리를 국민의 심리가 심정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서 결국은 법원도 더 이상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구도를 짜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별건 수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거 이미 윤석열, 한동훈 이런 검사들이 했던 행태입니다. 최순실 특검에서 우리도 많이 봐왔지만 최순실 특검의 가장 큰 사안들은 사실은 대통령과 권력을 나눴느냐 마느냐 이 국정농단이었는데 실제로 최순실을 압박한 가장 큰 카드는 딸 정유라에 대한 불공정, 삼성에서 명품 수십억짜리 말을 사준 걸로 사실은 거의 도매금으로 쭉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 자, 그래서 저는 결국은 별건 수사로 특검이 일정 정도 승부수를 띄웠고 그것이 먹혔다. 하지만 본질적인 수사에 들어가서는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타협하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다툼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명품을 일단 받았고 매관 매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많이 서술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검의 지금 조사 방식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구속영장 사유 세 가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건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구속의 사유는 세 가지 법안만 가지고 됐어요. 하지만 애초에 이 특검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16개 분야 16개 혐의를 가지고 출범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명품과 관련된 내용도 혐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건 수사라고 볼 수가 없다. 구속영장을 단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사안만 했지만 나머지 16개 혐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별건 수사다 이런 건 아니고요. 도이치모터스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서희건설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실은 과거에 수많은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윤석열 정부 내에서 털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그 수사라든지 특검에 대해서 그걸 방기하고 예. 또 거부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그런 그 소위 말해서 매관 매직은 더 넓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만든 결정적인 책임은 물론 본인에게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컨트롤하지 못한 것, 오히려 족쇄를 끊어버린 것, 제2부속실을 없애서 족쇄를 끊어버린 것이 최악의 경우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특검에서 이 16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김 여사가 당분간은 아마 멘붕 상태일 거라고 봐요. 지금 사실은 그 어떤 수사에서도 재벌이 자수서를 낸 적을 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뭐 릴레이 간증 뭐 거의 뭐 나 김 여사한테 이거 바쳤다 이게 매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김건희 씨로서는 뭐 진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고 특검으로서는 이걸 갖다가 몰아붙여서 다른 16개에 대한 혐의까지 수사를 빠르게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런 서희건설로부터 자수를 받은 게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신의 한 수가 됐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아직 100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성과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검찰 수사에 약간 이제 영장 내용에 이렇게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면 검찰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증거를 찾아서 기소를 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죠. 근데 그동안에 검찰이 욕을 먹었던 거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이 확정된 것은 욕망에 대한 대중적 단죄를 특검이 끌어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목걸이는 그 네덜란드의 그 금세공사였던 알프레드 이 반 클리프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 장인이 합작해서 만든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뭐냐면 주로 왕족과 귀족에게 제공됐던 그런 귀금속이었습니다. 그런 주얼리였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업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그 욕망을 자극한 거죠. 신분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에 대한 욕망을 자극했고 그 부분을 터치한 것에 대해서 단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직접적으로 뇌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결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하는 이런 욕망에 대한 그러니까 자극적인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예. 욕망에 대한 대중적 단죄를 한다는 측면은 그동안의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서 보여왔던 병폐 중에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편으로는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여러 곳에서 명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다일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진작에 이 혐의가 짙어지지 않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로 불똥이 튄 측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의힘 당사가 특검의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있었던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권이 만든 민중기 특검팀은 백주 대낮에 바로 이곳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를 했습니다. 온갖 개인정보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특검 수사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도 없고 최소한의 법치주의도 없다는 말입니까? 당원 명부를 다 줄 수는 없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구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모든 당원을 다 보려는 것은 아닌 것이다. 통일교가 10,000명을 입당시켰다는 그 시기만 특정해서 그때 당원들만 좀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근데 원론적으로 보자면 그 검찰이 어떤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인정된다고 하면 그러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간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나름의 명분이 있고 또 반대편으로 보면 검찰과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명분이 충돌하는 겁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압수수색 영장이 아무리 과도하다 할지라도 국민의힘의 처지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의 수사가 이 지금 명단, 그러니까 당원의 명단을 어떤 특정하거나 혹은 당원의 명단에 확보하고 싶은 확실한 어떤 근거와 아니면 진술과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가지고 와서 털어본 다음에 털어서 나오면 오케이 그때 기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전형적인 먼지털이식 수사이기 때문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특검이 전가의 보도 같은 수사를 취하고 있는데 자, 지금 그 마찬가지인 게 통일교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개입해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이 아마 주요 혐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2023년에 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던 권성동 의원 그 당시에 대한 당원을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될 건데 예. 시점을 대선이 있기 그 전해인 2021년까지 앞당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당원 가입 시점을 2023년이 아니라 21년 대선 전까지 가져간 거는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도하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자체에 대한 부정까지도 바라보겠다는 것이냐라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통일교가 진짜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면 단순히 소문이나 의혹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통일교의 자백, 서희건설의 회장이 자수서를 냈듯이 통일교가 스스로 자수서를 내게끔 해서 그 근거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이 정당에 대해서 존재할지 말지에 대한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지 말지에 대한 그 부분까지 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일단 털어보자는 것은 저는 현재 지금 특검 수사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의 혐의에 대한 진술 아니면 증거, 물적 증거가 필요했다. 이런 부분이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신천지나 통일교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나 아니면 대선 후보 선출에 뽑기 위해서 개입했다는 이 의혹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10,000명의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를 안 하면 또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제 특검이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데 특검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뭐랄까요, 해당 종교 단체들의 그런 그 명단 그리고 해당 종교 단체들의 가입 그런 사실 여부 이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에 얘기하는 게 좀 더 설득력 있고 또 예. 실효성 있는 거 아닌가.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500만 당원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시기다. 근데 500만 당원 내놓으라는 특검이 요구를 할 일은 없고요. 특정 시기에 대해서 그때 가입한 사람, 탈퇴한 사람 뭐 이런 이제 정보들을 달라고 요청한 건데 국민의힘이 저는 뭐랄까 좀 확대 해석한 경향이 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특정 종교 단체가 10,000명씩 들어와가지고 전당대회나 경선에 개입을 했으면 그건 당에서 오히려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오히려 그걸 막는 꼴이 되고 있어요. 좀 그런 점에서 좀 국민의힘이 정말로 대중정당이 맞냐, 특정 종교단체에 휘둘리고 지금은 또 뭐 전 한국사 강사에게 전당대회가 휘둘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어쨌든 특검에서 이제 대치하다가 20명 명단을 주고 그럼 이걸 확인해 달라 그랬는데 그 명단이 또 당원이 아니래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김대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나 신천지가 됐든 통일교가 됐든 거기에 가입했다라고 수사 결과 나온 사람들 그 명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갖다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자 이렇게 확인됐으니 이 명단을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비교해 보자. 그럼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특검이 조금 더 면밀한 수사 그리고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특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증거, 진술들 더 보강해서 국민의힘에 제시하고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충분히 자체 조사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당 밖에서 이렇게 특검이 당내에선 또 한편으로는 갈등과 내분으로 국민의힘이 고심이 깊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진짜 배신자인가 이 문제로 요즘 논란입니다. 중심에는 물론 전한길 씨가 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열렸던 합동연설회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은 장동혁 후보가 사자후를 토해냈고요. 다음으로 이제 찬탄이라는 조경태 후보, 우리 당의 거의 괴물 수준으로 괴멸시킨 이 사람, 그리고 야당으로 전락시킨 이 사람들은 바로 윤 부부다. 이 사람들이 배신자다. 이래서 배신자 논란입니다. 한편으로는 전한길 씨 온통 내 이야기, 전대 중심은 나 이런 얘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일단 장동혁 후보가 가장 스타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전한길 씨가 최근에 전당대회에서 중심에 섰다가 어제 있었던 그 합동연설회에서는 사자후 특히 당원들을 향해서 약간 손가락질을 하는 듯한 그 포즈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역사의 흐름과 참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동혁 후보의 선전은
결국은 친윤들의 전략적 고민일 수밖에 없다.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예. 그런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앉힐 경우에 소위 말하면 인적 쇄신이 나중에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또 좀 더 국민들에게 그 소위 말해서 젊고 소위 말해서 젊은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울 경우 우리는 이렇게 혁신했다라고 하는 면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친윤, 영남권 친윤이 장동혁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예. 장동혁 후보가 여기에 지금 결국은 전환기 씨를 안고 감으로써 이 상승세를 갖다가 굉장히 크게 부풀리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김문수를 제끼고 장동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상승세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게 당원과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전환기 씨를 끼고 당대표가 되는 게 과연 역사와 국민들 앞에 죄를 짓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봅니다. 장동혁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들 해주고 계시는데 중심에는 역시 전환길 씨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전환길 씨가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성 언론은 전환길 씨 소식을 크게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그래서 국민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합리적 보수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지는 않죠.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전환길 논란이 뜨거워지는 거겠죠. 그런데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서는 멀어지는 게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혹은 일반 유권자가 바라보는 보수 정당의 올바른 길은 현재 전환길 씨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배신자를 운운하는 거. 더 한심스러운 것은 설사 전환길이라고 하는 스타 강사가 와서 일부 인사에 대해서 배신자를 운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 맞대응하지 않으면 저게 생각보다 파장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길 씨가 예컨대 김근식 혹은 조경태, 안철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들은 또 반대로 진짜 배신자는 윤석열, 김건희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이 그 안에 다 배신자 프레임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공격하고 그걸 방어하는 양측 모두 다 굉장히 한심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승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국민이 아니라 진영 내에 그 일부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싸움에서 전환길이 이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장동혁이라고 하는 전환길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장동혁이라고 하는 재선 의원에게 당대표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까지 나오는 정도인데 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장동혁,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의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은 매우 어둡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전대판에서 반윤 혹은 이 친한계를 외치고 있는 그 후보들이 조금 더 전략적인 연대라든가 이런 거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모든 활동들이 백약이 무효한 그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저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 친한계가 더 커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더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환길 씨 이 효과는 분명히 지금 찬탄 후보들에게 불리한 측면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전환길 씨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 징계위원회 열었는데 2차로 오늘 열었습니다. 결론 나왔는데 제명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경고가 나왔습니다. 하나만한 일을 한 거죠. 예전에 그 선거에 지고 나면 정당이 특히 하는 게 백서를 쓰겠다 이런 거 하고 선거에 이긴 정당도 백서를 쓰겠다 하는데 이긴 정당도 진 정당도 사실은 반드시 나와야 할 백서를 쓰지 않습니다. 이긴 팀은 또 이겼기 때문에 그렇고 진 쪽은 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게 징계를 하려고 했으면 정말 징계에 준하는 어떤 결단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경고는 이미 누구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 있는 중진들도 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정도의 조치로는 이거는 국민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당내에 있는 친윤과 반얀계 그리고 이들이 여전히 당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이 전환길에 대한
윤리위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후에 전한길 씨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긴 하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자료 영상으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사의 화면이 나왔습니다. 전한길 씨가 기자회견도 했고 맞은편에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가 열렸던 그 당사에 앉아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한길 씨가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을 악수도 하고 하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장동혁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네. 가뜩이나 지금 장동혁 후보로 친윤들의 조직이 붙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제는 전한길 씨마저도 장동혁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대가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작년 여름에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투표율이 49% 정도 투표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의 절반 정도가 투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투표율이 과연 그만큼 나오겠느냐?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30%, 40%대에 머문다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합리적 보수 또 중도에 가까운 보수 이런 분들이 대거 투표를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포기한다는 하거든요. 말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좀 더 우쪽에 있는 강경 성향의 이런 분들로만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가 바로 소위 말해서 계몽령을 주장하시고 또 헌재 판결을 부정했던 이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 당 내에서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오히려 그 헌재 판결을 갖다가 수용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갖다가 비판했던 분들이 배신자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존재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지방선거 얘기하셨는데 누가 당대표가 된들 이런 분위기, 즉 계몽령을 주장하시고 헌재 판결을 부정한 사람이 당내에 소위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위기, 판을 멱살 끌고 다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스스로가 그 자체가 국민의힘이 대중정당, 국민정당이 아님을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소위 내란 특검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의 길을 걸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전한길 씨를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에 앉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되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한 10개월짜리 정도 지도부가 되는 건데 그 지도부 그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한 지도부를 위해서 저토록 그렇게 싸우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모습 좀 안타깝고요. 그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당에서도 전한길 씨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펼치는 한 10개월 남은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이 당 운영 주체 결국은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저는 오히려 그냥 그 장을 확 열어주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개혁의 혁신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김문수 일단 장동혁 후보가 유리한 상황인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장동혁 후보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 그렇다면 최종 당대표는 누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측도 한번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교수님. 뭐 아무리 그 장동혁 후보가 상승세에 있더라도 지난 대선 때 조직이 결국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가동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윤이 떨끄럽다고 하더라도 그 대선 후보, 직전 대선 후보를 넘기는 쉽지 않다. 좀 그런 점인데 문제는 근소한 차이예요. 만약에 압승을 하지 못하고 근소한 차이가 될 경우에 김문수 후보의 어떤 당 장악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 또다시 지금처럼 김문수 따로 장동혁 따로 그 사이에서 전한길 씨 따로 이런 따로국밥처럼 당이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론은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김대현 평론가님.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51%라고 봅니다. 나머지 49%는 장동혁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전한길, 장동혁 이 정치 패거리라고 할까요? 그들의 요구에 시달리다가 아마 내년 지방선거 폭망하고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